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것 연구소 올랩의 이영주입니다. 자,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류와 또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분과 함께하죠.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종혁 교수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신재원 대표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역사여행가 권기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호기심 사냥꾼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고서요. 그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치료 방법 이런 거 없고 뭐 사열하다가 죽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아픈 거야? 내가 왜 죽는 거야도 모르고 그냥 역병으로 죽은 거잖아요. 돌림병으로. 네. 자, 지난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또 잠시 좀 기억을 되살릴 시간이 필요해서요.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이 정도는 알아야지 또 진도를 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복습 타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창규의 1편 리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류가 겪은 최악의 전염병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중세시대. 가뜩이나 암울했던 시기를 더 암울하게 만든 병이 있죠.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14세기 유럽을 덮친 이 병은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면 중세시대를 아예 끝장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찾아온 제국주의 시대, 신대륙에 상륙한 유럽인들은 면역력이라고는 1도 없는 그 원주민들에게 천연두라는 무시무시한 질병을 퍼뜨리고 정말 날로 신대륙을 먹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또 하나의 전염병, 바로 세계 1차 대전 중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 사망자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의 사망자를 낸 병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인데요. 이 병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빨리 끝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인류가 두려워했던 끔찍한 질병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몇 해 전 또 우리를 패닉으로 몰고 갔었던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까지 알고 보면 뭐 인류의 역사는 이 전염병과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1편 리뷰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너무 잘하셨는데 오게티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패스트 아니고 패스트. 예리한 지적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패션을 주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버터가 입에 붙으셔가지고. 패스트. 자, 이런 학생 의대에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시간도 한번 리뷰 딱 해주고 시작할 수 있게.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전염병이 그 역사의 흐름을 막 바꾸는 게 많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지만 1차 대전이 왜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었을지, 또 조선에서는 왜 그렇게 처음에 뭐 종두법 등을 이제 시행을 했을지, 사실 이 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 체제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특히 우리 흑사병 다뤘잖아요. 네. 흑사병 때문에 중세 봉건주의가 이제 무너져 가고 점차 근대로 들어가는 유럽의 변형을 받듯이 이 전염병은 전염병 혼자서 병실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질병.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병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투쟁해 왔는지를 자, 사진 탐구생활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좀 독특하다면 가발 쓴 모습인데요, 그죠? 네. 유럽에서는 뭐 가발 같은 경우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네. 16세기경에 들어서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앞서서 1492년에 이제 콜럼버스와 그 일군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잖아요. 그들이 네. 많은 걸 가져오는데 그때 감자도 가지고 오고 또 담배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매독이라고 하는 이제 전염병도 같이 가지고 오게 되는데 문제는 매독에 걸리면 우리 흔히 부분 탈모가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고자 그 부분 가발이죠. 위그라는 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이 매독의 병세가 심해지면 전체 탈모로 이제 변해가는데 그때는 전체를 덮어서 씌워서 이제 가려버리는 투페라는 또 이 가발이 인기를 끌게 돼요. 남성들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가슴 쪽에 노출이 심한 드레스와 옷들이 유행을 끌게 되는데 내 피부는 깨끗하다. 난 매독에 걸리지 않았다. 라는 걸 또 이렇게 드러내고자 가슴 넓게 패인 옷을 많이 입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매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아메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다수설인데요. 그래서 사실 콜럼버스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 콜럼버스도. 그래서
이게 처음 콜럼부스가 이제 스페인 다시 돌아온 게 1493년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그 바로 스페인 옆이 또 프랑스잖아요. 네. 이제 프랑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1494년부터 4년간 또 전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군이 나폴리로 갑니다. 또 이탈리아. 네, 그래서 네. 나폴리에 또 퍼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메독을 부르는 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나폴리병이라고도 하고 또 프랑스병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인들이 프랑스를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렌치 팍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팍스가 그 마마예요. 예, 천연두 예. 같은 마마를 팍스라고 하는데 이 프렌치 팍스라고도 했고 또는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폴란드병이라고 불렀고 폴란드인들은 또 독일병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국가 이름 싫어하는 국가 돼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 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창이라는 이름으로 당나라 당자에다가 창이 이제 그 이 피부병을 네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역으로 이렇게 이게 성관계에 의해서 이제 옮기는 성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잠복기를 가지거든요. 처음에 딱 그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깁니다. 피부에 성기 주변에도 많이 생기고요. 그랬다가 이게 사라져요. 예. 한번 사라지고 나서 발진이 살짝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그냥 상주에 있다가 우리 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양한 곳에 뇌로 가면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온갖 곳에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메독이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이름으로 불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마다 그 잠복기가 다 달라요. 뭐 3년 만에 발병하는 사람도 있고 뭐 30년 만에 발병하는 사람도 10년 있고 넘게.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마지막에 특징적으로 이제 고무종이라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결절 같은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막 생기게 됩니다. 메독이란 병을 뭐 의과대학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는데 그냥 의과대학에 와가지고 메독이란 병을 배우는데 네네. 막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많이 써 있는데 나중에 치료는 딱 한 줄이에요. 네. 페니실린. 맞아요. 페니실린 딱 한 줄로 딱 한 줄로. 예. 그러니까 치료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치료법이 페니실린이 없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했던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의사들의 역할이 대부분 그냥 간병 간호 내지는 주술사의 역할에 가까웠죠. 근데 정말로 그 치료라는 거를 이제 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거의 페니실린과 사실은 어쩌면 함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메독이란 병을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은 치료였어요. 수은이요? 수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면 수은에 증기를 내서 이게 흡입을 하거나 이렇게 몸에 바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메독으로 죽는 것보다 수은 치료하다가 수은 중독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광수의 그 흙이라는 작품에도 보면은 이 수은 증기를 마시는 그 메독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수은 치료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무식했을 때 어떤 메독의 보편적인 그런 치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성분이 있긴 해요? 수은에? 그런. 그게 그 수은이 초기에 그 중독이 되면 예, 예. 피부가 하얘져요. 피부가. 그래서 그 낫는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일단 수은이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진귀해 보이거든요. 예쁘고.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황제들이 맞아요. 수은을 요긴하게 예. 약인 줄 알고 썼었죠. 예.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여인들이 피부에 바르기도 했어요. 이게, 화장품 대용. 화장품 대용. 하얗게 변하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이 수은 성분이 들어간 네네. 그런 화장품들이 문제가 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게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미백 뭐 이런 네, 그래서 쪽으로. 근데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더 크게 심해지죠. 악화되죠. 예. 네. 자,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치료제가 만들어집니다. 메독에 대한 치료제 이름이 살바르산, 네, 살바르산. 신의 선물 네. 이란 뜻이라고요. 네, 네. 이걸 이제 만든 사람이 파울 에를리히라는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의사인데 의과대학을 나와서 임상을 하는 것보다는 연구, 세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균 연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흐라는 세균학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결핵균도 발견을 했고 오. 그다음에 탄저균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코흐 밑에 연구소에 가서 이제 제자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법의 탄환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메독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계속 실패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실험 끝에 이제 비소화합물로 이 매독 치료제를 네.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름이 사이바르산 606이에요. 왜 606이냐면은 605번을 실패하고 마지막 606번째 성공. 1915년도에 이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네. 영국의 타임스가 실었던 기사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이 기렸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쉽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치료에 사용된 건 194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근 뭐 수십 년간을 이 사이바르산으로 이제 매독을 계속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선물이었네요. 매독 환자들에게는. 그렇죠. 커다란 배의 모습인데요. 네, 지난 1878년 그 영국 템즈강에서 침몰했던 그 프린세스 앨리스 호라는 이제 배인데요. 8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6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네. 뭐 화재나 익사 이런 게 아니라 황화수소 H2S 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한 세상에. 사람들인 거예요. 800명 중에 600명이 600명 죽었단 정도가 말이에요.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템즈강의 오염이 심각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대요? 일단 산업혁명과 함께 사실은 영국은 뭐 공기며 물이며 토양이며 모든 것이 다 오염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으로 유럽에서 영국이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바로 직물 산업이거든요. 면과 어떤 옷감 관련해서 그래서 면이나 이 옷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혹은 염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공약품을 쓰는데 네. 이게 그냥 정수 없이 템즈강으로 다 흘러든 겁니다. 또 공기는 다 오염이 되고 하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도 오염되고 네. 물도 오염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H2S 그러니까 황화수소에 중독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처음에는 이 역사를 확 진보시키는 것 같았지만 그게 결국 다시 또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렇죠. 네. 대기 오염도 이제 그때부터 그렇군요. 스모그란 단어가 이제 영국에서 생겨난 거죠. 네. 아, 근데 저 물을 또 런던 시민들이 마셨을 거잖아요. 듣기만 해도 막 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병에 걸렸죠. 우리 다 아는 콜레라. 콜레라 병이 그 당시에 아주 영국 전역을 어렵게 했던 전염병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이죠. 콜레라 균에 의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이제 전염병인데요.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손 안 씻은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요리했을 때 그게 바로 전파 경로가 되는. 그냥 막 아침에 이렇게 쓱 닦고 그렇죠. 아유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콜레라 발병 얘기가 뭐 간혹 들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전형적인 장염이에요. 장염인데 네네. 복통이 없는 장염. 네. 그리고 설사를 하루에 한 2~30번씩 합니다. 하루에 2~30번씩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탈수가 돼요. 탈진이에요, 그래서 탈수가 완전. 오고 예. 그다음에 전해질 불균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치료 안 하면 이제 거의 한 50%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수액 치료라든지 네. 이런 항생제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한 1% 미만으로 이제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라는 이게 설사하다가 죽는 병이거든요. 그냥 쌀뜨물 같은 물설사를 막 죽죽 하다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 그냥 구멍 뚫린 침대에 눕혀놓으면 환자가 쭉 말라가지고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위생 관리가 많이 좋아지면서 줄긴 했죠. 근데 콜레라균 역시 여전히 우리 주위에 상주하고 있어서 늘 네네. 주의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10몇 년, 2001년인가 그때 한 160명 정도가 발병을 했습니다. 자, 영국 템즈강의 오염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콜레라 이게 병이 창궐한 게 이 물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때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더 이제 피해가 컸던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악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들 해요. 이것 또한 이 뭔가 냄새가 계속 나고 이것 때문에 네. 환자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콜레라가 근절됐어요?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위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네네. 이제 도시 정비를 통해서 뭐 하수도를 정비하다든지 상하수도 정비와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방역 체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방역 체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을 비롯한 이제 항생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병들을 이제 빨리빨리 치료해서 더 이상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라 창궐 이후에 우리가 공중 보건, 위생 이런 개념이 좀 확립이 되고 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 템즈강이 이렇게 지금은 깨끗한 물이잖아요. 네. 바뀐 게 한 140년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유지를 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우표인데요. 우표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 이분 아시는데? 제멜바이스. 예, 제멜바이스. 이거 굉장히 와, 아까 쿠흐도 굉장히 인류에 큰 선물을 주신 분이지만 이분도 만만치 않게 예, 의사신데요. 예. 산부인과 우리 이제 산후열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그 엄마들, 산모들이 감염에 걸려서 많이들 죽었거든요. 네네.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의사들의 손에서 세균이 옮겨가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셔가지고 많은 산모들을 산후열로부터 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면 살 수 있는 병이죠. 네네. 이것도 역시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이제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인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치료제가 없으니까 일단 세균이 들어가서 뭔가 전신 폐혈증으로 번지게 되면 거의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병이었죠. 당시에 예. 제멜바이스가 이게 의사들이 손이 더러워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의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다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이번에 네.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염소액이죠. 염소액으로 손을 이렇게 씻고 산모를 본 경우와 예.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손을 씻고 했던 경우에 환자 사망률이 낮았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손을 안 씻어서 그러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냐 뭐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의사들한테 네. 완전히 매도당하고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들어가면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에 애를 낳을 때도 뜨거운 물 끓여서 남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몸과 마음을 산파가 깨끗이 하고 애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럼 의사들이 정말 손을 안 씻고 그건 아니고 예. 그 산모들을 돌보는 병동 바로 옆에 부검하는 병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검실과 이제 부검실과 병동을 오가면서 균들이 자꾸 옮겨 다녔던 그럴 거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네요. 그 옆에 있는 병동. 그 옆에 있는 병동은 의사들이 가는 손길이 적어서 거꾸로 사망률이 낮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산파들이 많았던 거예요. 간호사들이 대부분 돌보고 부검실 바로 옆에 있는 병동의 사망률이 거꾸로 더 높았다는 얘기를 제멜바이스가 거기에서 또 뭔가 의사들과 더 가까이 있는 환자들이 더 산후열에 많이 걸리는 그걸 통해서 의사들의 손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뭐 임시 조교수 같은 걸로 근무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게 계약직 같은 걸로 네네. 병원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이 병원에 쫓겨났고 말년이 되게 좀 안 좋으셨다고 해요. 네네. 이렇게 뭐 정신병원을 이렇게 전전하고 막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 사실 갑질을 당하신 거네요. 실제로 이런 현상을 두고서 그래서 제멜바이스 반사라는 신조어가 그 당시에 탄생하기도 하거든요. 예. 뭐냐면 기존의 관념과 다른 질서와 다른 얘기를 주장했을 때 눈 감고 귀 막고 야 이건 틀린 말일 거야 아닐 거야라고 본인의 확신을 더 강력히 주장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사실은 제멜바이스 반사. 그 당시만 근데 있었겠습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지금도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일들은 뭐 과학 역사에서 네. 끝없이 반복되고 있죠. 꼭 과학만 아니라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도 사실 이 제멜바이스 반사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을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제멜바이스를 봤지만 그때는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표로나마 이렇게 좀 기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손 씻는 일 사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냥 손 씻으면 우리가 세균을 없앨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드는데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 사냥꾼이 출동할 시간인데요. 네, 또 시민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다고 해요. 어떤 질문들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상시에 뭐 전염병에 대한 생각들, 내가 알고 있는 전염병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뭐 전염병이라고 하면 일단 감기? 감기가 제일 네, 그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 전염병은 70%가 손만 잘 씻으면 감염 예방된다 하길래 예, 진짜 씻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손 씻기.
그래서 지금 다 X에 붙여줘. O에다가 붙이신 분. 비누가 더러우면 아무래도 거기 있던 세균들이 여기 손에 옮겨 붙지 않을까. 비누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비누를 통해서도 그렇죠. 전염병에 감염이 될 수 있다. 네. 학생말 들어가니까 수건도 그래서 따로 쓰잖아요. 네. 환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손이 더럽지 않을까. 그것도 일리 있는데요. 내 손이 전염병의 균을 이겨낼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다. 예. 지손이 더 더럽지 않을까? 아무리 더러운 비누지만 그래도 깨끗이 씻는데 당연히 더 예방이다. 네, 굉장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진 비누를 만지는 것조차 이거 안 좋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바닥에 화장실 바닥 떨어지면 그 비누로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괜찮아요. 쓰셔도 돼요. 네, 그걸로 닦는 게 손이 깨끗하게 씻깁니다. 네, 그래서 흙이 묻어 있는 비누도 괜찮아요. 깨끗하게 거품 내서 닦으시면 손 소독에 도움이 됩니다. 비누가 외형적으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더러울 수 있어도 세균으로부터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흐르는 물에 같이 씻어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러운 비누 지손보다 깨끗합니다. 네. 신종플루에 한번 걸린 사람은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이게 O 하셨고 X 하셨고. 예. 여자친구는 왜 X 하셨죠? 면역력이 생겨도 다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전에 신종플루를 한번 걸려봤어요. 개인적인 바람도 포함해서 걸리지 않는다. 한번 걸렸기 때문에 다시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네. 제가 감기를 계속 걸리고 있는 거 보니까 걸릴 수 있지가 않을까. 패딩을 입고 다녀요. 손에 드셔야 되는 거네. 감기 걸린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신종플루가 특정한 질병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독감처럼 일종의 큰 틀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신종플루에 걸려 다른 거에 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고 의학 전문가도 아니지만 왠지 신종플루의 플루에 저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기처럼. 바이러스마다 이게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안 걸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번 걸렸는데 또 다시 걸릴 수 있고 면역력이 이제 오래 안 가서 1년, 2년. 그래서 독감 같은 이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또 매년 조금씩 또 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얼굴 바꾼다니까. 쌍꺼풀하고.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종플루는 한 번 걸렸던 사람도 다시 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도 오래 걸렸던 사람이 내년에 걸릴 확률은 그래도 좀 바로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해 걸린 사람과 내년 걸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종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루엔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 B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두 가지 타입이 유행하는데 A에 걸리고 B에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독감을 2번 걸릴 수 있다. 한 해가 아니라 한 달에 2번 걸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A, B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복합독감.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좋은 방법. 했던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자, 면역력을 키운다. 면역력을 키운다. 세 번째, 비타민 C를 먹는다. 비타민 C를 먹는다. 예, 잘 봤습니다. 근데 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보들을. 근데 비타민 C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면역력을 올리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돼 있죠. 네. 예. 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게 메르스는 치료약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했었고요. 다 좀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치료약이 없죠. 메르스만을 위한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메르스는 아직 백신도 없고요. 개발 중이에요. 연구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약회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뭔가 상품성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내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중동 쪽에 톡톡병처럼 작게 있었던 병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연구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됐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한국에서도 걸리고 이게 전세적으로도 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WHO나 아니면 이제 이런 백신 회사,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곧 보통 이런 백신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한 2, 3년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마 곧 그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나와야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메르스는 우리 지금 뭐 여러 독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증상이 다 경미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제약 산업이 육성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네. 지금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어쨌든 손 씻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네, 중요하죠. 제일 네. 중요하죠. 그때 메르스 시절에 네네. 사람들이 전부 다 손 씻는 거에 네네. 아주 그 예민했어요, 경각심을 굉장히. 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연말에 우리 동창회, 의대 동창회를 했는데 내과 친구들한테 이제 위로의 말을 야, 너 얼마나 힘드냐. 오늘 밥은 안과가 사라. 그랬더니 안과 야, 웬걸 안과도 그렇고요. 피부과도 그렇고 전부 다 환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쓰시니까 눈 다래끼도 안 생기고요. 피부에 여드름도 줄더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과의 환자가 다 줄어요. 손을 씻으면. 네네. 그 손 씻는 것도 그때 이후로 방법들이 좀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씻는 게 아니라 손가락 껴서 씻고 엄지손가락 돌리고 오, 손톱도 네. 이렇게 씻고 그렇죠. 이건 예전에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렇죠.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제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초등학생들한테도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손등까지 끼우시면 네. 100점. 네, 네네네. 네. 손등까지.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는 위생관념이 더 철저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높아진 건 좋은데 너무 과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제 의사 말도 잘 안 믿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제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믿어주셨으면 네. 좋겠고. 실제로 그 지나친 위생 관념 때문에 또 문제되는 병들도 꽤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 A형 간염이 대표적인데 간염 중에 B형 간염이 있고 예. A형 간염이 있잖아요. 근데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흙밭에서 놀던 세대들은 거꾸로 대부분 다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40대 이상. 40대 이상. 현재 40대.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아, 그래요? 문제는 요즘에 아스팔트 위에서 흙 한 번 안 만져보고 큰 아이들이 A형 간염이 거꾸로 취약한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앓고 지나갔으면 합병증 없이 쉽게 지나갔을 병들이 성인이 돼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A형 간염이고 또 볼고리도 그렇고요. 수두도 그렇고. 수두도 수두.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앓을 수 있는 그렇죠. 병들이고. 예전에 더러워야지 더럽게 생활을 해야지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 그런 그래서 얘기 들었어요. 주변에는 친구들 보면 진짜 안 씻는 애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보면 면역력을 높이려고. 근데 보면 진짜 감기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혼자 잘 씩씩하게 커가는 것 같고. 세균하고 여자들도 같이 벌어서 가요.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나요? 근거 있어요. 근거 있고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해도 수십 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대부분 백신이 없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그래서 한 번씩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앓고 해야지 내 면역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면역 체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너무 이제 병 없이 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면역력이 엄마들이 그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네, 뭐 먹이면 제일 돼요? 뭐 궁금해요. 먹이면 돼요? 이런 거 많이 네. 물어보시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어떤 병이든지 가볍게 많이 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자연적으로 네. 우리가 심각한 것들은 다 백신이 있거든요. 네. 어떤 열이 뭐 며칠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도움이 되는 그래요. 측면이 있습니다. 면역력적인 측면에서는. 강하게 키워야 되겠네요. 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코를 이제 훌쩍훌쩍하고 이제 감기가 좀 올 것 같다 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항생제를 먹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볼 것인가? 며칠 동안. 이게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걸요? 그래서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써야 돼요.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다 항생제를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한테 진찰을 받고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쓰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항생제가 독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항생제를 처방 받았는데 한두 번 먹이가 좀 좋아지면 안 먹여요. 빨리 끊어. 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게 내성을 키우는 거지. 끝까지 먹여야 되는 끝까지 먹이면 내성이 안 생깁니다. 끝까지 먹이면 내성이 안 생기는데 먹이다 하루 이틀 먹이다가 중단해요. 독한 거 먹이기 싫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오용이에요, 그건. 남용보다 더 해로운 게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는 게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까지 먹이다가 살게 놔둬. 그러면 그 다음에 슈퍼 사이야인이 됩니다. 진짜. 세균도요, 바이러스도. 그래서 그게 가장 해롭습니다.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런데 항생제를 남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약국에 가면 약에 어떤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다 알고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똑똑해지셔서 잘들 조절을 하시는데 문제는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병원 갈 거냐 말 거냐. 사실은 의사들 자식들이 약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감기라는 건 증상 조절에 대한 약들은 그렇게 또 위험하지 않거든요.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또 너무 그냥 양약에 대한 그 쓸모없는 걱정들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콧물약, 항히스타민제들 내지는 뭐 해열제들, 진통 소염 해열제들 이런 것들은 아이를 굳이 괴롭힐 만큼 고생시키지 않고 일찍 약을 주셔도 아이의 건강에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다. 지켜보다 보면 열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먹이시는 것도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방송은 박찬규에게. 진행은 이영재 아나운서에게. 주고받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막대기 하나 준비할게요. 네.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엄청나게 그렇지 않아요? 늘었죠. 예전 같으면 지금 이제 다들 돌아가실 때예요. 평균... 예전이 어느 정도 예전이에요? 아유,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죠. 100년 전. 네,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연령이 한 40에서 43 뭐 이 정도였거든요. 오늘을 되게 열심히 사는 왜냐면 예전에는 환갑 60만 돼도 잔치를 했잖아요. 네. 잔치를 60까지 사는 사람이 동네에 흔했으면 잔치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적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완전 청년이시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사망 원인이 보면 다 감염병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왕이 무슨 종기로 죽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니 종기로 왜 죽는 거야? 종기로 죽죠. 고약만 붙여도 이게 뭐 아니면 뭐 항생제만 먹어도 다 낫는 건 종기로 어떻게 죽지? 근데 저도 의과대학 가서 배워보니까 이게 세균 감염에 대한 폐혈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상처도 이렇게 폐혈증이 일단 생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염병에 대해서 사실 인류가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한 게 페니실린이 나온. 근데 페니실린이 이제 1927년인가 8년에 플레밍이 처음 발견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상용화가 된 거는 거의 10년이 지나서입니다. 1940년대부터 이제 비로소 인류가 무기를 하다 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세균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 공격을 받았는데 속수무책이었고 1900 이제 한 40년 불과 그게 보면 뭐 100년도 안 된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기 하나 들고 이제 세균과의 전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역사가 짧아요.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학의 발전 덕분이겠죠. 자, 뭐 의학의 진보를 통해서 인류가 극복해낸 그런 질병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병들이 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한센병, 일명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어떤 병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이게 결핵균의 한 4돈 정도 되는. 8촌 그 정도 되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영화 저도 이제 배너를 봤었거든요. 저도요. 네, 1959년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찰턴 헤스턴 주연. 좋아하셨군요. 네, 영화 프로그램 나온 줄 알았어요. 배너의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중에 배너가 쫓겨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와보는데 그 환자들, 나병 환자들의 그걸 찾아가는 동굴 같은데 맞아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의 접촉에 의해서 발병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기침에 비말 감염이라고 하죠. 기침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만성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피부하고 말초신경 쪽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도 역시 잠복기가 있다가 신체 말단 부위나 이런데 이제 뭐 이게 감염이 생겨서 이렇게 좀 뭐 썩어서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깊이 거예요. 했었던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맞아요. 쉽게 이제 한센병. 문둥병, 네, 한센병. 네. 어릴 때 떠도는 얘기로 그 아이들을 좀 잡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무서워하기는 했었죠. 그렇죠. 우리 네. 그때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뭐 아이들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굉장히 네. 무식했던 시절의 얘기죠. 사실. 정말, 네, 정말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생제를 치료가 되게 잘 되는 병이거든요. 그냥 한 번만 먹으면 3일 내로 이 전염력이 한 99% 없어지는 네, 이런 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치료제도 없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뭐 격리하는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1916년에 그 전남의 그 소록도라 하죠. 그 전에 이제 녹도라고 했었는데 소록도라는 그 섬에 이른바 격리 병원을 만들어 놓고 이 한센인들을 다 옮겼던 역사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한참 동안 심지어 1970, 80년대까지도 그러고 했고 그들을 그냥 지역적으로만 격리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를 했거든요.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게 정관수술 비롯한 불임시술하고 혹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 영아를 그냥 바다에 가서 유기했던 역사가 그냥 증언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이게 유전병이 아닌데 감염병인데 이게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인권 유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몇 번이나 이제 뭔가 그런 소송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또 이 원생들의 어떤 집단 학살 이런 사태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은. 근데 이 한센인들에 대한 이 배제와 차별이 사실 한반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 오키나와에 가면 야가지지마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 있지만 거기도 일본 내에서는 또 그 한센인들을 격리하던 곳인데 일본 내에 그런 곳이 수백 곳이 있었고요. 사실은 곳곳마다 크고 작은 것들이 한반도에서도 소록도 외에 몇 곳이 더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배제와 차별이라는 게 이 또 약자들을 상당히 크게 마음 아프게 했던 역사가 있죠. 2번 아프게 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생제 먹으면 그냥 점액 한 번만 먹어도 99%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사실 필요 없는 병이에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사실은 더 이상 이렇게 격리 시설을 만들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했던 건데 계속 격리를 했던 거죠. 최근에 뭐 100%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명 정도 신화는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병이에요. 지금 발병률이 워낙에 낮거든요. 1년에 한 3-4병 뭐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어요. 네, 곧 없어질 거예요. 곧 사라질 질병 중에 하나인데. 천연두인데요.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사실 천연두를 다뤘는데 좀 짚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WHO에서 1979년도에 이제 천연두의 이제 박멸을 완전 박멸을 선언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뭐 소아마비라든지 몇 가지를 이제 박멸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퇴치한 첫 번째 전염병이 아닌가 공식적으로 그런 의미가 좀 멋진 역사예요. 네, 우리가 하나 잡은 거예요. 정말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백신이란 말이 이런 천연두 때문에 이제 생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두가 좀 이런 인류의 어떤 질병 퇴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단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떤 세균들이 숙주를 완전히 우리가 다 건강하게 얘네들이 어느 사람의 몸에도 있지 못하게 잘 지켜내면 얘네들이 결국은 퇴치되는 거예요. 그냥 선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내가야죠.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이제 제너의 종두법.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석영. 이렇게 밑줄 쫙 쳐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해 주신 게 그럼 최초의 백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라틴어에서 암소가 바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거기에서 백신이라는 어원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두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소에서 이제 그 천연두와 비슷한
그 소의 질병에 네네. 의해서 이제 백신을 만든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암소로부터 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구한말 조선에서는 이 동물의 것을 어떻게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넣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은 반대와 여론이 빗발치는 네. 그런 상황이 도래했어요. 사실은 많은 만평 신문들의 뭐 황소와 이 암소 등등 사람이 소로 변하는 뭐 이런 게 실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했었습니다만 일제 강점이 되면서는 뭐 그러한 여론이 사실은 잠재워지거든요. 이제 과학의 도입도 영향이 있었지만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영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백신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여론은 싹 잠재워지고 이제 이 천연두에 대한 백신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인두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두법? 인두법. 이건 이제 실제로 그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그 고름이나 딱지 같은 거를 이제 코 속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잘해요.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명나라 때부터 이제 그런 인두법이 사용이 됐었던 기록이 있고. 동양 쪽에서 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얘도 천연두 실제 걸리게 하는 거니까 치사율이 거의 한 뭐 2~3%까지 갔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천연두에 걸리면 실제로 20~30%가 죽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할 만한 방법이었고 영국이나 미국, 유럽 같은 이런 곳에서도 한 1700년대 이후에서는 이런 인두법이 이미 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가 중두법을 만든 게 대략 한 18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초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 중두법으로 넘어가게 됐고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는 한 1810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1850년대 백신 예방법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논란이 뜨거운 게 얼마 전에도 그 BCG에서 발암 물질 비소 나와가지고요. 근데 사실 큰 문제는 없었고, 근데 백신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괴소문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독감 주사도 맞고 이렇게 주사를 맞는 이유가 그 병에 안 걸리려고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맞고 나도 걸린단 말이죠. 왠지 속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오해예요. 오해예요? 잘못된 거지. 이 백신을 맞는 이유는 걸렸을 때 약하게 앓고 넘어가게 하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안 걸리는 게 물론 아니라.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맞으면 아까 집단 면역에 의해서 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한 70%, 80% 정도 됩니다. 안 걸리게 하는 효과가.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냥 걸릴 수가 있어요. 독감 예방 접종 1년에 뭐 1,몇백만 명씩 하지만 또 독감 환자도 몇백만 명씩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약하게 그냥 지나가는 약하게 정도로. 앓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오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독감 주사를 또 맞으러 가도 백신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3가 4가로 되게 나눠져서 얘기를 하죠. 비싼 거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답이네요. 그냥 똑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그 해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해서 조합을 만듭니다. WHO에서 북반구, 남반구에서 번갈아 가면서 생기는 독감의 그 형태들을 보고서 야, 이번에는 얘네들이 쌍꺼풀하고 나타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 라고 제약회사에다가 정보를 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백신은 그 계절이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개를 넣는 거 하나, 4개를 넣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3가 4가. 3가 4가. 세 개, 그러니까 A형과 B형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인플루엔자. 그러면 A형 2개, B형 1개로 만들면 3가고요. A형 2개, B형 2개로 만들면 4가가 됩니다. 이왕이면 비싼 거. 그래서 3가보다 4가가 비싸고 4가가 예방 효과가 좀 더 좋죠. 네.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5가, 6가, 7가 뭐 이렇게는. 욕심을 너무 내시네요. 이렇게 되면 또 원가가 올라가겠죠. 너무 비싸지. 효율적이지가 않죠.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재고가 쌓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해 접종이 다 끝나고 남은 건 다 전량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늦게라도 맞으려고 보면 그때는 백신이 없어서 못 맞게 되는 게 제약회사에서 절대 남기지 않을 만큼만 생산을 해요. 왜냐하면 손해니까 재고가 되면 이건 다 폐기해야 되는 소긴 게 되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뭐 괜찮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까도 네. 그 BCG요.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믿는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네. 엄마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그래서 많이 나는 이 계세요. 백신뿐만 그래서 아니라 뭐 약도 안 먹이겠다.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연주의로 키우겠다. 자연주의. 진짜 위험합니다. 예. 진짜 위험. 그게 진짜 위험해요. 뭐가 똑같냐면 그냥 100년 전으로 페니실린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 무기가 없는 상태네요. 1900년대 초로 그냥 돌아가자. 아까 그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백신 같은 경우도 뭐 당장 백신을 만약에 전면적으로 다 100% 다 중단한다 이러면은 정말 그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아이들이 사망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가 넘거든요. 필수 접종하는 분 몇 프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몇 프로 안 맞는 분들은 뭐냐? 그냥 이 아까 얘기했던 집단 면역에 묻어가는 분들이에요. 이 집단 면역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그러니까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애는 안 맞았는데 안 걸렸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걸 모르는 내 아이가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 그거는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이 집단 면역의 힘이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서로 협동해서 아까 천연조도 퇴치했잖아요. 서로 협동을 다 같이 맞추면 이 바이러스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틈을 보여주면 그걸 또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병들도 다시 한번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홍역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만 그 이제 백신의 그 각과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굉장히 유행했는데 완전히 퇴치기 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홍역이 미국에서도 한번 그렇게 계속 한 번씩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역 애들이 별로 없는데? 라고 안심하고 예방접종 안 하는 순간 숨어있던 아이들이 또 번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처음에 아기 낳으면 수첩에 쭉 시기별로 해서 도장 찍게 하잖아요. 이제 예방 접종하고. 참 잘했어요. 이렇게 뭐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것도 아까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거네요. 집단 면역 체계를 위해서. 그럼요. 나라에서 관리. 그래서 대부분 접종이 무료잖아요. 대부분 접종 필수 접종이라 그래서 정해진 것들은 대부분 요즘은 이제 돈을 내고 하는 접종은 거의 다 없습니다. 제가 아기들 키울 때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돈 내고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요즘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이 무료예요. 안 맞으면 혹시 처벌을 받거나 그러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주사를 받아요. 나중에 아주 센 주사. 나중에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학교 갈 때 뭐뭐뭐는 꼭 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집단 생활하기 위해서. 학교를 입학할 때 그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뭐 해외로 간다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그 필수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과거력이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또 우리가 받아주고 하죠. 아프리카만 가려고 해서 진짜 황열병 그 접종 그 카드를 보여줘야만 입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은 그냥 때 맞춰서 딱딱 맞는 걸로 일단 의료인들은 우리가 해마다 법에서 무조건 맞게 규정하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예방 접종을 맡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나키를 키우면 의대를 보낼 수 없겠군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 약에 대한 내성이잖아요. 늘 이슈죠. 어떤 항생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 그래서 슈퍼 박테리아가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가능한 일인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이제 병원 내 이런 사실은 이제 지역 사회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병원은 약을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병원들이 다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뭘 줄일 거냐 이런 거에서 뭐 골머리 싸매고 막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잖아요. 이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지는 균, 또 그거를 치료하는 약제가 이 반코마이신의 또 그럼 내성을 획득한 또 이런 내성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이제 그 세균과 대항해서 인간이 이렇게 막 총 들고 싸웠다고 했는데
페니실린으로 싸웠는데. 스타일에 갑자기 이게 총이 안 들어. 그래서 기관총을 갖다 댔더니 예. 더 처음에 센 좀 죽다가 또도 안 죽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막 고사포를 갖다 쏴야 되고 막 이런 계속 그 세균과의 끊임없는 전쟁이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항생제의 어떤 그 남용, 오용 이런 것들도 문제되고 또 네. 인간이 쓰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먹이는 항생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료에 막 항생제 섞어서 먹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토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런 내성균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내성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이게 근데 다행히 이제 세균은 바이러스처럼 확 이렇게 막 넓게 퍼지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어떤 균에 걸렸을 때 그거에 치료하는 약제가 없다. 이러면 상당히 무섭죠. 그러니까 인류만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균도 같이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같은 공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그런 그 항생제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해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이 균들을 이겨내거든요. 근데 이겨낼 힘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약을 써도 완치가 안 돼요. 치료되는 듯 싶다가 다시 걸리고 치료되는 듯 싶다가 다시 걸리고 그 와중에서 약은 점점 더 센 약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분 안에서 내성균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성균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밖에는 또 수많은 균들이 있거든요. 이 손바닥만 하더라도 뭐 얘는 내성균은 아닌데 내성균이 일로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 와도 그냥 여기 있는 균들에 의해서 다 쫓겨나요. 또 쫓겨나서 우리들은 뭐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은 이런 내성균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얘기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갔는데 오히려 병을 얻고 온다.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군요. 가능한 얘기여서 요즘에 점점 더 병문안의 그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네요. 세균과의 전쟁이. 아이들 데리고 병문안 오시는 문화는 정말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취약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병문안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괜찮아요. 하는데 이걸 또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병문안 안 가면 지인 아닌 거잖아요. 지인 인증해야 하잖아요. 누군가 가까운 분이 한 분 입원하시면 꼭 가서 얼굴을 봐야 되게 예의 없어 보이잖아요. 안 가면. 괜히 병 무서워서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문자로 위로받고 격려해도 돼요. 아니 세균은 인간보다 점점 더 빠르고 똑똑해지고 있다. 이 말을 그 플린더스 대학의 미생물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미생물들, 그런 세균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얘기 나누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인류와 전염병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질병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